네, 실업, 일자리를 잃는 거죠. 일을 하다가 해고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하기 싫어서 그냥 좀 놀자, 아니면 좀 쉬자 하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이 자발적 실업은 실업에 포함시키지 않죠. 네, 실업이 문제가 되는 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생활이 곤란해진다는 점이겠죠.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소득 상실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실업은 이 실직을 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죠. 그리고 이 정체성이나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요. 또한 삶의 의욕을 상실을 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이 노동 의욕을 갖고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이 국민 경제에 경제적 손실을 미치게 되죠. 또 소득 상실로 인해서 유효 수요의 저하를 초래를 해서 경기 순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실업이 증가하면 이 범죄나 자살률이 증가하게 되고 또 가족 관계의 해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실업의 발생과 증가가 사회적 소요와 계급 또는 계층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업은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의 유형인데요. 먼저 네, 계절적 실업이 있습니다. 실업의 유형 중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이 이 계절적 실업인데요. 예를 들어 겨울에 이 문을 열었던 스키장이 봄이 되어 문을 닫게 되면 스키장에서 일하던 인력들은 그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죠. 이것처럼 계절에 따라 생산 활동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민 경제가 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이 경기적 실업이 있는데요.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총 수요와 총 공급의 관계에 따라 이 호경기와 불경기가 서로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기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 이 구조적 실업인데요. 칼 막스는 이 사람들을 이제 산업 예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좀 장기적이고 또 대량적인 또 이제 만성적인 실업인데요. 경제가 성장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재화라든가 서비스의 종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이 장기적으로 이 사양 산업이 되면서 그 산업 부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노동력 수요의 구조가 질적으로 좀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서 노동력의 구조가 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이 노동력 수급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데 이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이른바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란 문제가 그죠?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죠. 네, 다른 지역이나 뭐 다른 직장 또는 이 다른 직업으로 바꾸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나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 이 마찰적 실업인데요.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제도적인 장애로 인해서 직업이나 직장을 옮기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좀 마찰적 실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이 실업은 개인적인 나태와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다거나 또는 이제 보다 나은 직업으로 옮기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은 모두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에 의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건데요. 실업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인식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실업 문제 해결은 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여러 가지 실업 보상 제도가 갖춰지게 되는데요. 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이 실업 예방과 함께 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장, 그리고 실업 극복을 위한 재취업의 촉진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을 또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실업 보상 제도인데요. 이 실업 보상 제도는 좁은 의미로는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을 해서 이 실직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좀 도와주는 거. 다시 말해서 실업으로 야기된 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적 대책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의 이 실업 보면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실업 발생을 억제를 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이 실업보상제도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 실업보상제도는요, 이 좁은 의미의 실업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업부조라든가 실업보험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제적 곤란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이 노동시장 정책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실업보상제도로 확대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업보상제도의 내용이나 유형은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이 적극적 실업 대책까지 이제 포괄하는 나라도 있고 또 반대로 최소한의 그 경제적 지원만을 해주는 나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이 실업 보상 제도가 이 사회 보장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실업 보상 제도의 기능인데요. 먼저 이 사회 보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 실업 보상 제도는 실직자와 가족들에 대한 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빈곤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인데요. 이 실업 발생이 고소득층보다는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나죠. 그러니까 실업보상제도는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좀 완화하고 사회 연대를 성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인데, 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이 실업보상제도는 이 계층 간의 갈등, 특히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이 계급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 통합력이 높아짐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업보상제도의 기능인데요. 먼저 실업 기간 동안에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업자의 노동력을 보존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국민 경제의 주요한 생산 요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불황기에는 실업 보상 제도를 통해서 이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증가가 되고 그 유효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죠. 이것처럼 실업 보상 제도는 이 경기 조절의 기제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돼요. 네, 한편으로 이 실업 보상 제도를 통해서 실업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겠죠.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인력의 원활한 재배치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적 자본을 좀 개발을 하고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인력 정책적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인과 구직을 또 적절하게 연계시켜서요. 노동력의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보상제도가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이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업 기간 동안에 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실업이 증대되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죠.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은 취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업의 노동 비용을 증대시키기도 하는데요. 이거로써 고용이 감소되고 또 임금이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이 실업보상제도의 유형이나 내용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실업보상제도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실업보상제도는 실업의 특성과 이 실업급여의 지급 원리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실업보상제도가 어떠한 형태의 실업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부분 실업과 완전 실업과 같은 실업의 형태에 대한 그 보상 여부와 관련해서 좀 유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부분 실업도 실업 보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이 완전 실업을 실업보상제도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실업은 실업보상제도의 그러니까 그 대상인데 결국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부분 실업을 보상하느냐 또 부분 실업도 이제 보상에 포함시킨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죠. 근데 다음은 일을 하다가 실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시장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규 실직자에 대한 보상 여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부분 실업의 문제인데요. 실업을 완전 실업과 부분 실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실업은 쇼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노동이나 뭐 잡쉐어링 또는 뭐 일시 해고와 같이 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완전 실업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좀 힘들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완전 실업과 함께 이 부분 실업도 보상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이 이 여러 나라의 실업보상제도 유형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 실업보상제도를 구분해 보면
완전 실업 위주로만 보상하고 부분 실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 그리고 완전 실업과 함께 부분 실업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부분 실업을 보상하지 않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좀 근거로 해서 부분 실업을 실업 보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또는 그 소득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네, 부분 실업을 보상하는 나라들도 이 보상제도의 체계를 중심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분 실업을 완전 실업과 별도의 그 제도를 통해서 보상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별개적으로 따로 보상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그 실업 보상제도 내에서 부분 실업에 대한 보상을 좀 포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실업에 대한 보상 체계의 차이는요, 이 파트타임이나 그러니까 파트타임 노동이나 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보면 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야기된 그 고실업 사태의 문제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잡쉐어링 같은 이 파트타임 노동 형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도 있고요. 또 실업 문제를 시장 차원의 문제로 좀 소극적으로 보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트타임 노동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국가도 있죠. 네, 이처럼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부분 실업에 대한 보상 체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실직자에 관한 기준인데요.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신규 실직자에 대한 보상 여부나 수준 역시 실업보상제도를 좀 유형화하는 유용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실업에 대한 보상이나 신규 실직자에 대한 보상이란 게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것들인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이 뒤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 뭐 정치나 경제, 뭐 사회제도, 교육이나 학문,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없는 것들은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들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부분 실업이나 신규 실직자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실업 보상의 문제에서 당연히 다루어야 할 이슈라고 할 수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는 뭐 이슈가 되는 건 뭐 그런 거죠. 뭐 실업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수급하거나 뭐 부정 수급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실업급여에 뭐 재정이 어떠네, 뭐 지금 얼마가 매년 얼마가 지출되고 있네, 뭐 이런 것들만 거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좀 낙후되었나, 그러니까 사회보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좀 얼마나 뒤떨어져 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상 이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뭐 거의 구석기 시대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신규 실직자에게도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뭐 당연히 제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 유형과 지원을 하는 유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제도적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부조 방식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많은 나라에서 이 신규 실직자에 대한 보상이 뭐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규 실직자를 보상하는 나라에서도 실업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나라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뭐 이제 차츰 이 보상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경단녀라고 많이 하죠. 예, 경력 단절 여성, 뭐 주로 이제 기혼 여성들이죠. 이런 집단과 이제 학생들처럼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 신규 실직자들을 위해서 그 직업훈련 기간이나 아니면 아동 양육 기간을 이 노동 경력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거나 뭐 실업 등록 후의 기간을 또 노동 경력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규 실직자 중에서 이 기혼 여성에 대한 실업 보상이 상당히 미흡한,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거의 없다고 해야 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양육 기간을 이 고용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해서 그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기혼 여성 실직자에 대한 이 보상을 해주는 나라도 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모성보호제도만큼이나 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체계는 급여 방식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부조의 원리에 근거한 실업보상제도죠. 네, 실업부조라고 하고, 그리고 보험 원리에 근거한 실업보상제도, 네, 실업보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실업부조의 지배 원리는 이 부조의 원리고요. 부조. 네, 이제 도울 부자에 도울조자 써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공부조니 뭐 사회부조니 많이 얘기했었죠. 자, 실업부조는 실업에 대해서 부조하는 걸 말합니다. 실업보험은 당연히 보험의 원리에 근거하겠죠. 그런데 실업보험의 경우에는요, 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하기 전에 뭐 고용된 경력이 있거나 뭐 고용보험료 납부와 같은 기여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뭐 이걸 근거로 해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업부조의 경우에는 뭐 이러한 고용 경력이나 보험료 납부 실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산조사와 같은 것을 좀 조건으로 해서 뭐 그러한 조건에 충족하는 실직자에게 이 실업 보상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에서 이 사회부조식 연금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자, 실업보험의 급여 수준은 실직 전의 임금 수준에 좀 비례해서 결정되고요. 그래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일정하게 좀 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업부조는 뭐 이렇게 보험과 같이 급여 수준이라든가 기간이 사전에 미리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 급여 수준이나 기간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실업보험의 재원은 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보험료로 구성되고요. 실업부조는 정부의 일반 재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재원을 구성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니까 각각의 실업보상제도가 지닌 어떤 사회적 함의도 좀씩 다르게, 그러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업보험형 제도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니까 주로 노사 간의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실업부조는 그 사회적 연대, 뭐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의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해지죠.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는 이 보험형과 부조형으로 나누어지지만, 네, 현실에 있어서는 뭐 순수한 형태의 실업보험이라든가 실업부조보다는 아주 다양하게 좀 변형된 형태를 보이고 있죠. 또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 하나의 제도만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그 강의 안에 있는 그 표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보험형 실업보상제도죠. 이제 실업보험, 실업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실업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실업보상제도이긴 한데요. 순수한 보험 원리로부터 상당 부분 변형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변형을 초래하는 건 당연히 이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보장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급여 수준이 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급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처럼 저소득층 실직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급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라는 이 사회보장의 이념이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또 이 실업급여를 결정할 때 이제 가족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OECD 국가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고용 경력이 미흡한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실직자에게 장기 실직자에게는 급여 기간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기여와 급여가 비례해야 한다라는 이 순수한 보험 원리가 좀 변형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여에 비례하거나 소득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이 보험 원리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층 간의 재분배의 취지로요, 실업급여에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죠. 또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실업률과 급여 기간을 서로 연계시켜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네, 실업보험의 재원 역시 사용자나 노동자의 보험료만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비율이나 액수, 지원하는 방법 이런 건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부조제도인데요. 이 실업보험이 실업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동계층이, 그러니까 이제 노동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실직했을 때 이 보험 기금에서 실업급여를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요. 또 재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점에서 참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게 또 문제가 있죠.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보험은 보험 원리에 근거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실직자나 그러니까 고용 경력이 짧은 실직자는 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장기간 실직하는 경우에는 뾰족한 지원책이 또 없는 거죠. 또 이제 기여와 급여가 서로 비례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 지원이 더 절실한 이 저소득층이나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은 또 미흡하게 되거나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죠. 급여 기간도 이게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제기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실업보험 제도가 개인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니까 가족 구성에 따른 경제적 욕구의 차이가 뭐 이제 급여 수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죠. 자, 이러한 이 점에서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게 이제 실업 부조와 대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업 부조는 고용 경력을 보상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급여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실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의 특성이 급여 수준에 적절하게 반영이 된다는 점이 실업보험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죠? 실업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요. 또 실직자와 가족들의 재취업 동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크게 보자면 이 실업 부조는요, 두 가지 유형으로 또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실업보험 없고 실업 부조 제도만 실시되는 유형이 있고요. 둘째로는 이 보험형 실업보상 제도와 연계시켜서 두 개의 실업보상 제도가 공존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실업 부조가 모두 부조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은 뭐 이제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구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실업 부조와 이 실업 보험을 병존적으로 운영하는 나라에서는요, 실업 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를 모두 그 지급받은 실직자나 또는 이제 고용 경력이 짧아서 보험 급여를 못 받는 그런 실직자들이 주로 실업 부조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러니까 실업 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 경력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용 경력이 짧은 경우에는 뭐 직업 훈련이나 군 복무, 뭐 아동 양육과 같은 뭐 특정한 활동 경력을 고용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수급 자격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실업부조 제도만, 그러니까 부조 제도만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고용 경력과 상관없이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는 실직자는 모두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죠. 공공부조나 사회부조에서 보았듯이 실업부조 제도의 특징은요, 이 실직자의 자산조사를 통해서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실업보험과 실업부조가 병존하는 이중형 체계에 있으면서도 또 자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국가들을 보면 신규 실직자도 실업부조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많은 나라들이 실직자가 실업보험의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이 자산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업부조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물론 실업부조 없이 이 실업보험만 시행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 특정한 조건에 충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좀 연장하는 이 연장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각국의 실업보상제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도표로 정리해 두었죠. 네, 참고하시고요. 뭐 이게 좀 시기적으로 약간 좀 지난 거라서 좀 예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네, 도표 있죠. 그래서 국가별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그 사회 제도를 통해서 실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나 뭐 주택수당과 같은 복지제도는 뭐 실업이나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된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0년대 말에 대량의 실업 사태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고용보험 제도도 없었고 또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도 없거나 아주 미흡한 형편이었습니다. 이건 실업 문제에 대처하는 정책이나 방향이 그러니까 단순히 실업보상제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발전과 연계시켜서 모색해야 한다라는 걸 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이 실직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또 이제 주목할 만은 하지만 주목할 만한데 네, 이제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적 상황에 따라서 이 지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그러니까 지방 재정의 미흡으로 실직 이외에 다른 조건들, 뭐 예를 들자면 뭐 부양 아동이 있는지, 뭐 장애가 있는지 하는 뭐 이런 조건들이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 급여 지원에 대해서 특정한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데 참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의미가 좀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지방정부 차원의 실업지원 제도가 이 실직자의 경제적 불안정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와 함께 실업보상제도의 한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의한 지원제도 역시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스위스의 수도죠. 또 이제 베른주의 주도이기도 한데요. 네, 베른입니다. 베른. 이 공적 실업 보상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곳이기도 합니다. 실업은 이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매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이 노동자 계급에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그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초기에는 구빈법과 마찬가지로 실업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이고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 노동자 개인이나 그 가족의 책임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계가 곤란한 실직자는 뭐 이제 자선의 손길에 기대거나 뭐 또는 이제 공제조합과 같은 이 사적인 상호 부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제조합은 이 사업장이나 산업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노동자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형태인데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제조합이 근데 이제 동일한 어떤 사회적 위험을 지닌 노동자들끼리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켜서 위험을 대비를 하고 뭐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적정한 급여를 좀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뭐 좀 진보된 형태였다. 뭐 그 당시에 보면 상당히 좀 진보적 형태였다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기는 한데요. 역사적 의미를 있기는 한데, 하지만 이 공제조합에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은요, 주로 뭐 이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그 숙련 노동자들로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실업이 발생하는 건 그 더 아래층, 하층에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고임금,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 노동자들은 쉽게 해고되거나 뭐 실직하는 경우가 드물죠. 대부분 이제 그 아래쪽에서 실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이 공제조합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위험 분산의 범위가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너무 좁기 때문에 뭐 장기 실직이라든가 뭐 대량 실직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기금 문제죠. 기금 X 문제인데 재정 부족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부족 때문에 이제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또 이제 사용자에 의한 그 임의적인 보상 제도도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노동자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실업 보상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꿈 같은 일이 있느냐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사실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이런 실업 보상 제도를 운영을 하는 건 이게 뭐 이제 사용자의 어떤 뭐 은혜로운 뭐 아니면 휴머니즘 뭐 이런 데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이제 자본가의 은혜라든가 자선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건데요. 주로 뭐 충분한 이제 노동력 풀을 조성을 해놓고 노동력의 수급을 안정되게 확보하려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양성된 고급 노동력을 그 다른 기업에게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운영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초기 단계의 실업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합처럼 이게 이제 공제조합과 마찬가지로 이 재정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사용자가 부담한 비용은 결국에 이게 이제 상품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아니면 이게 이제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임금 수준을 한참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 감소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계점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사적인 실업 대책의 한계는 결국에 정부의 개입을 통한 공적인 실업 보상 제도의 도입을 좀 유도하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1839년에 스위스 베른주에서 공적 행정기관에 의해서 공적 기관에서 보조를 받는 기금이라는 그 실업 보상 제도를 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원이냐, 뭐 그런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뭐 이제 자기가 희망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희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요. 곧 이어서 뭐 이와 유사한 제도가 그 스위스의 다른 주나 독일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지방 정부의 보조에 의한 임의적 보상 제도가 공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업기금을 좀 설립을 하고 이 기금을 기초로 보험 원리를 도입해서 실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려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위험 분산의 범위가 좀 협소하고요.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죠. 이제 재원 부족으로 이 그러니까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계가 좀 분명했던 거죠. 뭐 이러한 점들이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실업 보상 대책을 좀 수립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스위스가 아니라 이제 프랑스인데요. 실업보험이 최초로 실시된 게 1905년 그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1906년 노르웨이, 그 다음에 1907년 덴마크에서도 이 실업보험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때 실업보험은 이 노동자 중심의 자주적 실업공제 기금에 국가가 보조하는 임의적 실업보험 제도였고요.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보험을 적용하는 그런 실업보험은 191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게 영국의 로이드 조지 정부가 도입했던 영국의 국민보험이었죠.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후에 뭐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대공황을 겪으면서 실업보험 제도가 사회보장의 중요한 제도로서 그리고 대표적인 실업보상 제도로 도입되고 또 자리 잡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실업보험이 도입된 시기에 대해서는 도표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190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좀 많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실업보상제도가 더욱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 말에는 실업보상제도가 더욱 발전되고 또 이제 제도 체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실업보험이 실업보상제도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실업부조제도를 부가적으로 도입하게 된 거죠. 뭐 이후로는 실업보상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요. 급여 수급 조건도 완화가 되고 급여 수준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가 상당히 관대해지는 한편 또 이제 실업보험이 소극적인 실업급여 제도에서 적극적인 고용 안정과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과 결합하면서 고용보험으로 이제 전환하기도 합니다. 네,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의 이 실업보상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실업보상제도가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구직 노력을 보조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실업 문제 해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이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또 이제 고실업 구조에 맞닥뜨리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실업자들의 구직 노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업보상제도의 그 실업률에 대한 영향도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업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실업보상제도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정도, 그러니까 부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관련된 연구들이 여러 측면에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이 부분도 한번 그냥 쓱 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업보상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급여 체계의 경우를 좀 보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그렇죠? 이제 특정 기간의 고용 경력이나 기여 경력이 요구되는데
신규 실직자나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기혼 여성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추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는 여전히 수급 자격의 벽이 높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급여 자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한 급여 기간을 설정하는 문제도 중요한데요. 급여 기간이 길면 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감소되는 그 역효과가 발생돼서 그죠? 이제 역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게 또 너무 짧으면 그 생활의 불안정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급여 액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으면 생활보장이라는 이 사회보장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반대로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렇죠? 너무 많이 지급하게 되면 재취업 동기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급여 수준을 설정하는 문제, 이거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 대기기간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 기간이 경과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이러한 대기기간이 신속한 생활보장을 저해한다라는 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용을 절감하고 또 재취업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수급 자격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 특히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실업 발생 유형에 대한 수급 자격 결정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죠. 실직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접촉에 대해서도 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확인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 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재취업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심층적 면담이 좀 활용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직업 알선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자리와 실직자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와 실직자를 연계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자리 정보를 완전히 공개를 하고 구직자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요, 이제 일자리 정보를 그러니까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일자리를 소개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접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에서 그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자격을 지닌 그런 실직자만 지원하도록 그 지정하는 직접적 연계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또 어떤 방식은 효과가 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이 세 가지 방식을 좀 적정히 혼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직업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역시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흔히 자유방임주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행정기관의 개입이 없이 그러니까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재취업 효과의 제고라든가 소송 비용의 절감, 그리고 실직자의 자유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행정기관에서 좀 통제하는 모델인데요. 실직자들에게 프로그램 참가를 권유해서 그래서 이제 구직 의사를 확인하고 거절을 할 때는 실업급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은 이 실업보험 급여와 연계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사람에게 참여를 제한해서 특정 기간 동안 종사하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또 이제 실업보상제도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무엇이 실업률을 완화하고 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그건요 뭐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러한 연계 방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실업보상제도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실업의 유형이나 이 실직자의 특성이 다변화되다 보니까요. 실업보험 위주의 실업보상제도가 좀 적합하냐 뭐 이런 문제도 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 쟁점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실업보험은 보면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어떤 단기 실업이라든가 또 완전 실업을 실업의 전형으로 전제를 하고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업의 유형이 이 단기 실업에서 좀 장기 실업으로 그리고 또 이제 실직자 구성도요. 뭐 청년이나 뭐 노령자, 기혼 여성 뭐 이렇게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업 부조 제도를 좀 신설을 해서 실업 보험을 보완한다거나 뭐 또 이제 뭐 다른 내용으로 실업 보험 제도의 내용들을 좀 개선하는 조치가 모색되고 또 적용되어 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장기 실업자나 또 저소득 계층에서처럼 실업보상제도가 적절한 그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계층 간의 불평등이라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정확한 평가와 또 이제 새로운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 이 실업 보상에서 제외된 실직자의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한 뭐 이제 관련 제도 간의 뭐 효과적인 연계도 필요한데요. 경제적 보장이라는 이런 실업 보상의 어떤 본래적 취지도 좀 중요하지만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노동시장 제도와 또 실업보상제도 사이의 연계라든가 그리고 노동시장 제도 내에서의 뭐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의 어떤 유기적 연계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되어야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또 적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또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상호 협력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